14세기 흑사병이 기아와 전쟁에 시달리고 있던 유럽을 휩쓸었다. 불과 2년 동안 그 무서운 전염병은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원인 모를 병과의 투쟁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았으며 세계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느 외딴 호수지역, 페스트 기운들이 수백 년 동안 야생 설치 동물들의 피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1338년 가뭄과 지진이 일어나서 자연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되자 페스트 기운은 원래 살던 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필사의 탈출을 하기 시작했다.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의 설치를 위해서 사람 쪽으로 서서히 서식지를 옮겼고, 페스트 기운은 검은 쥐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의 피 속에 자리를 잡았다. 페스트 기운은 병에 감염된 쥐의 몸속에 숨어서 무역로를 따라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흑사병은 마치 죽음의 강처럼 처음엔 중국,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인도, 그 다음엔 서쪽의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에까지 퍼졌다. 8년도 못 돼 흑사병은 크림 반도에까지 이르렀다. 지중해 항구들에는 동양에 무서운 전염병이 퍼졌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그 병이 유럽까지 강타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파나의 무역소에서 추방된 이탈리아 상인들 한 무리가 흑해에 있는 카파라는 요새 도시에 피신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출신 기독교도 상인들과 이슬람교도 토착민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사소한 충돌은 곧 전쟁으로 바뀌었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 지방에 있는 몽고 왕자의 도움으로 이탈리아 상인들을 카파의 성 안으로 몰아넣었다. 거의 1년이나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몽고군 사이에 흑사병이 돌았다. 많은 병사들이 죽자 몽고군은 더 이상 성을 포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포위를 풀기 전에 몽고 왕자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가히 세균전의 효시이자 효과가 뛰어난 계획이었다. 도시 성벽 밖에는 나무로 만든 높은 감시탑이 줄지어 있었다. 몽고 왕자는 병사들에게 수석기에 치명적인 식무기를 치르라고 명령했다. 몽고군은 카파의 성벽 안으로 흑사병에 감염돼 죽은 병사들의 썩은 시체를 날려보냈다. 산처럼 쌓여있던 시체들이 모두 도시 안으로 던져졌다. 썩은 시체들은 곧 성 안의 공기와 물을 오염시켰고, 며칠이 지나자 카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겨우 도망친 상인들은 서둘러 배에 타고 이탈리아로 항해할 준비를 했다.
감염된 쥐들이 로프를 타고 지중해로 항해하게 될 배 안으로 숨어들었다. 죽음의 화물을 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 아무도 배에 있는 쥐들이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들은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여러 항구에 닻을 내리려 했지만 배 탄 선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자 정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1347년 10월 선원들은 마침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에 도착했는데 겁에 질린 항구 관리들은 그 배들을 격리시키려고 애썼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첫 번째 정박 로프가 항구에 매졌을 때 쥐들은 벌써 육지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배들은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짧은 정박으로 인해 흑사병은 이미 유럽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1348년) 당시 유럽은 인구 과밀 상태였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전쟁과 흉작, 기아, 그리고 다른 전염병으로 약해져 있던 유럽에 흑사병이 연이어 죽음의 공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때 교회는 계속되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는 장소가 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행이 계속 일어나자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가 사제들로부터 정신적인 의지와 위안을 구했다. 프란체스코 스토회 지도사인 피아자의 미카엘은 시칠리아에 도착한 며칠 후에 흑사병의 전염 소식을 들었다. 그는 흑사병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가던 선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일주일 후 흑사병이 메시나시 전역에 퍼졌고 거의 매 시간마다 시체를 실은 달구지가 교회에 도착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간단한 장례식만 치르고 매장됐습니다. 죽은 사람의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아 폐쇄됐습니다. 한 집에 많은 식구가 모여 살던 사람들은 흑사병에 감염된 쥐들의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더러운 곳에서 더 잘 자라는 벼룩. 이 벼룩이 득실되는 죽은 사람들의 옷은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어떤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으면 그 사람을 접촉하거나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시신 운반인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흑사병이 시골 지방에 퍼지면서 병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한 달 만에 흑사병은 시칠리아 섬 전역에 퍼졌다. 미카엘 스도사는 섬 곳곳을 돌아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 흑사병이 신이 내린 평벌이며 인간은 거기 맞서면 안 된다고 믿었던 그는 환자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싶어 했다. 많은 사제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지만 미카엘은 살아남았다. 그는 흑사병의 무서움을 이렇게 기술했다. 어느 날 환자의 팔과 다리, 목에 물집과 종기가 났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침상으로 옮겼다. 종기는 곧 달걀만큼 커지고 환자의 고통도 극심해졌다. 그렇게
환자는 사흘을 버티다가 나흘째 되는 날 숨을 거뒀다. 사람들은 흑사병 때문에 놀라고 당황했으며 두려움을 느꼈고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이며 신이 지상의 죄를 벌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신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죄인들을 벌주지 마옵소서. 또한 정의가 우리와 함께 정죄받게 하지 마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사병이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악이 마지막으로 승리해서 지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믿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미카엘은 다른 몇 명의 사제들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일을 계속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묻을 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시체들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시체들은 도시 밖에 있는 구덩이에 한꺼번에 수백 명씩 매장됐다.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시체들은 집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사제, 아들, 아버지 혹은 친척 그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흑사병에 걸리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흑사병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감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배에는 감염된 쥐와 벼룩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흑사병은 더 한층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며칠 후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그 도시는 치명적인 패스트 기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말았다.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이탈리아 본토에 도착해서 나라 전체를 전염시키고 무역로를 따라 사방으로 퍼져나가 유럽 대륙은 죽음의 장막에 덮였다. 여행자들은 황폐해진 마을과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골 마을에 대해 얘기했다. (1348년) 초 교황의 주치의이자 성직자인 기드 숄리악은 흑사병이 아비뇽에 있는 교황궁에서 겨우 며칠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숄리악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교황 클레망 6세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신의 경고, 즉 두꺼운 구름층, 뜨거운 돌풍, 유성, 그리고 불기둥 등이 교황궁 위에 나타났으며 이는 무서운 불행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천체 배열 때문에 흑사병이 생긴 겁니다. 1345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물병 자리에 새 행성이 나란히 섰으니 이는 건 무서운 불행, 죽음을 뜻합니다. 그 셜리악은 즉시 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랍 철학자들과 함께 의학 서적과 파리의 의사들이 제출한 논문을 살펴보았고 철학자들은 불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불을 피우면 흑사병을 일으키는 감염된 구름을 멀리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흑사병이 교황궁 가까이 왔을 때 그 숄리악은 교황 영지 안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의사들은 모닥불 사이에 교황을 앉아있게 했다.
아빈용의 흑사병이 돌았던 넉 달 동안 교황궁에는 밤낮으로 모닥불이 피워졌고 쥐나 벼룩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교황궁에 접근하지 못했다. 교황은 무더운 여름 내내 모닥불 사이에 앉아 있어야 했다. 한편 아빈용시에서는 수천 명이 계속해서 죽어갔고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린다고 믿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드 슐약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방문했다. 속수무책이었던 의사들은 흑사병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진료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이죠. 몇 주일을 힘겹게 보낸 그 슐약도 마침내 알아눕고 말았다. 몸에 종기가 난 걸 본 그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며 침대에 누웠다. 그 후 6주 동안 그는 스스로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 감염된 구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믿은 그 슐약은 뜨겁게 달군 컵을 이용해서 피부로부터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내 독성을 제거하는 치료를 했다. 그는 기운을 차릴 때마다 자신의 증상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놀랍게도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슐약은 흑사병에서 살아나자 연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더 한층 굳혔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방법을 찾아냈다. 흑사병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 환자는 열이 나고 피를 토하며 사흘 안에 죽는다. 두 번째 종류도 열이 나지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등창이 생기면서 닷새 안에 죽는다. 그 슐약은 흑사병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첫 번째 종류인 폐 패스트는 두 번째 종류인 선 패스트보다 감염률이 높고 더 치명적이라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그 놀라운 발견을 들은 교황은 처음으로 그 슐약에게 시체를 해부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 이전에는 시신 해부가 금지돼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를 믿지 않았고 부자들은 흑사병이 도는 지역을 피해 옮겨 다녔다. 그러나 옮겨 다니지 못한 사람들은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들을 집안에 감금시키기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수사슴의 뿔이나 금가루로 알약을 만들었다. 절망적인 시대엔 필사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법이다. 개구리를 산채로 잡아서 그 배를 종기 옆에 대라. 개구리가 터지면 환자는 낫게 될 것이다. 흑사병에서 살아난 교황은 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생각했다. 교황은 성령의 발현식을 명령했고 채찍질을 통해 고행을 하는 의식을 장려했다. 고행자들은 인간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했는데 고행자들은 자신들에게 채찍질을 함으로써 신이 저주를 풀고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믿으며 시골 마을을 돌아다녔다. 오래지 않아 고행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저버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방해하고 교회 재산을 약탈했으며 속죄의 염소를 찾던 고행자들은 유대인들이 식수를 오염시켰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됐다. 교황은 자신이 장려했던 운동이 공공질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유럽의 왕들에게 고행자들을 억압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그 결과 유대인 탄압운동은 사라졌지만
기존의 교회가 더 이상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의식이 점점 더 증가했다. 그런 의식은 150년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평면화됐다. 흑사병은 한 장소에 서너 달 정도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불과 2년 동안 흑사병은 서부 유럽을 휩쓸었고 북쪽에 있는 영국 그리고 마침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까지 퍼져나갔다. 1350년에 이르자 흑사병은 자연히 소멸됐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죽음의 전염병 때문에 유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도사 미카엘은 흑사병이 성행할 때 일어난 대혼란을 기록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마을은 황폐화됐고 사업체는 망했고 나라는 부족한 세금 때문에 파산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새로운 의식이 생겨났다. 신에 대한 믿음은 강해졌지만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감은 깊어만 갔고 노동력의 부족으로 군주와 소작인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졌으며 권위와 전통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흑사병의 원인은 19세기 말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 후에야 귀와 벼룩이 페스트균의 매개체였지만 흑사병을 쥐 한 채서 사람에게 옮긴 것은 벼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번만 물려도 죽을 수 있었다. 흑사병은 그 후에도 17세기 중반까지 몇십 년에 한 번씩 돌아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첫 번째처럼 맹위를 떨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흑사병이 남기고 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